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은 첨단 국가가 아니라 준비된 국가였습니다.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태도가 있었어요. 체코 명문가 자녀가 프라하행 비행기 안에서 한 말입니다. 유럽 상류층 여고생 26명이 인천공항에 발을 디딘 지 단 하루 만에 한국화하자고 외쳤다는데 도대체 그들이 본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본 영상은 스토리를 재구성한 이야기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따뜻한 댓글은 더 많은 감동을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유럽 주재 한국 기자 김민수입니다. 올해 가을 체코 프라하의 명문 사립학교 체르니 리체움에서 일어난 놀라운 일을 여러분께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올해 3월부터 이 학교의 수학여행 계획을 취재해 왔습니다. 체르니 리체움은 130년 전통의 명문교로 체코 전 대통령 바칠라프 하벨의 손자와 현직 재벌 총수들의 자녀가 재학 중인 곳입니다. 이 학교 졸업생들은 대부분 옥스퍼드나 하버드, 소르본 대학으로 진학해요. 한 학기 등록금만 우리 돈으로 1,500만 원이 넘는 곳이죠. 이 학교를 알게 된 것은 순전히 우연이었습니다. 프라하 시내 카페에서 한국어로 통화하고 있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중년 여성이 영어로 말을 걸어왔어요. 그 여성이 바로 체르니 리체움 이사회 멤버인 마리아 노바코바 여사였습니다. 체코 최대 은행 중 하나의 임원이자 딸 카타리나가 이 학교 최고 학년에 재학 중이었죠. 노바코바 여사는 자신의 딸이 다니는 학교에서 올해 처음으로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간다며 궁금한 것이 많다고 했습니다. 그녀에 따르면 이사회에서도 논란이 많았다고 해요. 지금까지 60여 년간 영국 런던이나 스위스 제네바로만 보내던 전통을 깨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스 교장이 강력하게 주장했다고 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노바코바 여사의 소개로 체르니 리체움을 직접 방문했습니다. 프라하 구시가지에서 차로 30분 거리의 조용한 언덕에 자리한 이 학교는 마치 작은 궁전 같았어요. 19세기 바로크 양식의 건물들 사이로 잘 가꾼 정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한스 노박 교장을 만난 순간 그가 왜 한국을 선택했는지 어렴풋이 짐작할 수 있었습니다. 70대 초반의 이 노 교수 출신 교육자는 서재 한 벽면을 한국 관련 서적으로 채워놓고 있었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 자서전부터 최근 한국의 디지털 전환 정책 보고서까지 모두 독일어나 영어 번역본이었습니다. 노박 교장은 작년부터 한국을 집중적으로 연구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K-팝이나 한국 드라마 때문이었지만 깊이 들여다보니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야기였다는 겁니다. 그는 한국이 지난 30년간 유럽이 해내지 못한 일들을 성공적으로 해냈다고 평가했어요. 디지털 정부 구축, 교육 혁신, 사회 안전망 확충, 그리고 무엇보다 젊은 세대의 창의성 발현이 그 예시였습니다. 교장은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이 미래 유럽을 이끌어야 할 세대라면 한국에서 배워야 할 것이 분명히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유럽 교육계에서는 지난 2~3년간 한국 모델에 대한 관심이 급증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보여준 한국의 디지털 역량과 사회적 결속력은 유럽 정책 이반자들에게 큰 인상을 남겼어요. 독일의 막스 플랑크 연구소에서는 한국의 온라인 교육 시스템을 전담 연구하는 부서까지 신설했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장 놀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의 한국에 대한 사전 지식 수준과 접근 방식이었어요. 출발 2주일 전 저는 참가 학생 26명을 대상으로 간단한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대부분 BTS나 블랙핑크, 오징어 게임 정도만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놀라운 건 그들의 질문 수준이었습니다. 한 학생은 한국의 대학 진학률이 80%가 넘는다는데 그러면 일반 노동자는 누가 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다른 학생은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빠른 인터넷 속도를 자랑한다는데 그게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지 물어봤어요. 또 다른 학생은 한국 청년들이 창업을 많이 한다고 들었는데 실패했을 때는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했습니다. 16살과 17살 소녀들의 질문이라고 보기에는 너무나 날카로웠습니다. 이들은 이미 한국을 단순한 관광지가 아닌 연구 대상으로 바라보고 있었어요. 특히 학생회장인 카타리나 노바코바는 출발 전날 인상 깊은 말을 했습니다.
자신들은 관광을 하러 가는 게 아니라 살아갈 미래를 미리 보러 가는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었어요. 한국이 20년 후 유럽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관점에서 접근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이 말을 들은 순간 저는 이번 취재가 단순한 수학여행 기사가 아닐 것임을 직감했습니다. 체르니 리체움 측에서는 이번 한국행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문화체험이 아니라 미래 사회 연구의 일환으로 기획한 것이었어요. 학생들에게는 사전에 한국의 경제 성장 과정, 교육 시스템, 디지털 전환 사례 등을 학습하도록 했습니다. 비행기 표를 끊으며 저 역시 궁금해졌어요. 과연 이 유럽 상류층 소녀들이 한국에서 무엇을 보고 어떤 충격을 받게 될까요? 프라하 공항에서 출발하기 전 학생들은 여느 유럽 청소년들과 다르지 않아 보였습니다. 명품 가방을 메고 아이패드로 셀카를 찍으며 떠들썩했어요. 하지만 11시간의 긴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들에게 일어난 변화는 제 상상을 완전히 뛰어넘는 것이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대한항공 KE937편이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에 착륙했습니다. 11시간의 긴 비행을 마친 체르니 리체움 학생 26명은 기내에서 이미 상당한 흥분 상태였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스카이라인에 탄성을 지르며 사진을 찍느라 바빴습니다. 하지만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가장 먼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입국장 통로의 자동화 시설이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이나 파리 샤를드골 공항과 비교했을 때 규모 면에서는 비슷했지만 동선의 효율성이 확연히 달랐어요. 무빙워크가 끊김없이 연결되어 있고 안내 표지판이 다국어로 명확하게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학생회장 카타리나가 제일 먼저 변화를 보였어요. 평소 활발하게 떠들던 그녀가 갑자기 조용해지더니 주변을 유심히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입을 다물고 공항 내부를 바라봤어요. 입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에서 첫 번째 놀라움이 터졌습니다. 유럽의 주요 공항들에서는 입국 심사를 받기 위해 보통 30분에서 1시간가량 줄을 서야 하는데 인천공항은 달랐어요. 자동 출입국 시스템과 유인 심사대가 적절하게 배치되어 있어서 대기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사람들의 질서였어요. 수백 명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밀리거나 새치기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자연스럽게 줄을 서고 안내방송이 나오면 조용히 따라했어요. 체코에서 온 학생들에게 이런 광경은 상당한 충격이었습니다. 프라하 공항에서는 여행객들이 서로 밀치고 소리를 지르는 일이 다반사거든요. 특히 여름 성수기에는 입국장이 아수라장이 되기 일쑤입니다. 17살 엘리자베타 스바토바가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어른들이 떠밀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질서가 무너지지 않는다는 점이 신기하다고 했습니다. 한국인에게는 당연한 장면이지만 유럽에서 온 그들에게는 이 나라의 기본 체력을 보여주는 첫 신호탄이었던 것 같아요. 수암을 찾는 곳에서 두 번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주변에 CCTV와 안내 요원이 적절히 배치되어 있었고 무엇보다 수화물이 분실되거나 파손된 사례가 거의 없어 보였어요. 유럽 공항에서는 수화물 분실이 워낙 흔한 일이라 학생들의 부모님들이 미리 걱정했었는데 그런 우려가 무색할 정도였습니다. 세관 검색대를 지나면서 학생들은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검색 과정이 신속하고 정확했습니다. 엑스레이 장비가 최신형이라서 가방을 열어볼 필요가 거의 없었고 직원들도 친절하면서 전문적이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공항을 빠져나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공항철도 승강장으로 향하는 길에서 학생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어요. 지하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천장이 높고 조명이 밝았습니다. 바닥은 흠집 하나 없이 깨끗했고 벽면에 광고와 안내판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승강장의 스크린도어였습니다. 유럽에서도 일부 신설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지만 인천공항철도의 스크린도어는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정확한 시간에 맞춰 열리고 닫히면서 안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습니다. 전동차가 들어오는 순간 학생들의 표정에서 경이로움을 읽을 수 있었어요. 차량 내부가 깨끗하고 조용했을 뿐만 아니라 승객들이 모두 질서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노약 좌석이 비어 있으면 젊은 사람들이 앉지 않았고 전화 통화를 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어요. 18살 마리아 호라크가 제 옆에 앉더니 감탄했습니다. 체코에서는 지하철에서 술 냄새가 나거나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들이 많은데 여기는 도서관처럼 조용하다는 것이었어요. 서울역까지 가는 43분 동안 학생들은 창밖 풍경에 집중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이 질서정연하게 배치되어 있고 도로가 깔끔하게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 인상적이었나 봐요. 특히 건설 중인 건물들조차 주변과 조화를 이루며 깔끔하게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유럽에서는 공사 현장이 대부분 어수선하고 주변 환경을 해치는 경우가 많거든요. 하지만 한국의 건설 현장들은 방음벽과 분진 차단막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았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서울역에 도착했을 때였습니다. 러시아워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에스컬레이터에서는 모든 사람이 한쪽으로 서 있어서 급한 사람들이 반대편으로 지나갈 수 있었고 개찰구 앞에서도 자연스럽게 줄이 형성되었습니다. 카타리나가 제게 조용히 말했어요. 이런 질서가 강요된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형성된 것 같다고요. 모든 사람이 규칙을 알고 있고 그것을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는 관찰이었습니다. 서울역에서 호텔로 향하는 택시를 탈 때도 마찬가지였어요. 택시 승강장이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고 기사님들도 친절했습니다. 무엇보다 택시 내부가 깨끗하고 안전벨트가 제대로 갖춰져 있어서 학생들이 안심했어요. 체코에서는 택시기사가 바가지를 씌우거나 불친절한 경우가 종종 있는데 인천공항에서 만난 첫 번째 한국인들은 모두 전문적이고 예의 바른 모습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총 1시간 30분이었어요. 이 시간 동안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은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완전히 새롭게 정립했습니다. 그날 밤 호텔 로비에서 학생들과 간단한 소감을 나눴는데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이 있었어요. 한국이 생각보다 훨씬 체계적이고 질서정연하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상했던 것은 화려한 도시나 첨단 기술이었는데 정작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사회 전체의 질서와 효율성이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체코 상류층 소녀들이 한국 땅을 밟고 첫 30분 만에 받은 충격의 정체였습니다. 서울역에서 호텔로 향하는 버스에 오른 순간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의 진짜 충격이 시작되었습니다. 창밖으로 펼쳐지는 한국의 도로 인프라를 본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어요. 가장 먼저 학생들의 시선을 사로잡은 것은 도로 표면의 상태였습니다. 인천국제공항 고속도로부터 시작해서 서울 시내 도로까지 아스팔트가 완벽하게 평평했어요. 포트홀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고 차선도 선명하게 그어져 있었습니다. 체코 프라하의 도심 도로들은 겨울철 염화칼슘과 혹독한 추위로 인해 포트홀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구시가지 근처는 중세시대부터 내려온 석조도로가 많아서 차량이 지나갈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음이 심해요. 학생들은 평소 이런 환경에 익숙해져 있었던 거죠. 하지만 한국의 도로는 달랐습니다. 버스가 시속 80km로 달리는데도 진동이나 소음이 거의 없었어요. 17살 안나 프로하스카가 창가에 앉아서 계속 아래를 내려다보더니 차가 전혀 흔들리지 않는다며 연신 감탄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도로 관리의 체계성이었어요. 고속도로 곳곳에 CCTV가 설치되어 있어서 실시간으로 교통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었고 전광판을 통해 운전자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즉시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유럽에서도 독일의 아우토반이나 스위스의 고속도로가 잘 관리되기로 유명하지만 한국처럼 실시간 정보 제공 시스템이 촘촘하게 갖춰진 곳은 드물어요. 학생들은 몇 킬로미터마다 나타나는 전광판들이 교통량과 예상, 소요 시간을 정확히 안내하는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교통 흐름 자체도 인상적이었어요. 러시아워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차량들이 일정한 속도를 유지하며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갑작스럽게 끼어들거나 급정거하는 차량이 거의 없었어요. 체코에서는 운전 문화가 상당히 공격적입니다. 특히 젊은 운전자들이 무리한 추월을 시도하거나 경적을 자주 울리는 편이에요. 하지만 한국의 도로에서는 그런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차선 변경과 합류 구간이었어요.
고속도로에서 시내로 진입하는 구간에서 수많은 차량이 동시에 움직이는데도 사고나 충돌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모든 운전자가 적절한 신호를 보내고 양보할 때는 양보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18살 테레사 노바크가 제게 속삭였어요. 유럽에서는 고속도로 합류 구간이 항상 위험하다고 배웠는데 여기서는 모든 차가 마치 하나의 시스템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로 주변 환경도 학생들에게 강한 인상을 남겼어요. 고속도로 양쪽으로 방음벽이 체계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주변 주거 지역의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녹지대가 잘 조성되어 있어서 도심 속에서도 자연 친화적인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었어요. 체코에서는 고속도로가 주거 지역을 관통할 때 소음 문제가 심각합니다. 방음벽이 설치된 곳도 있지만 예산 문제로 완전하지 못한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은 달랐습니다. 도로 건설 단계부터 주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철저히 고려한 것 같았어요. 서울 시내로 들어서면서 학생들은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지하차도와 고가도로가 입체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서 교통 정체를 최소화하고 있었어요. 복잡해 보이는 도로 구조였지만 실제로는 매우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은 한강을 건널 때였어요. 마포대교를 지나면서 학생들은 완전히 말을 잃었습니다. 다리의 구조미도 아름다웠지만 무엇보다 야간 조명이 예술적으로 설치되어 있어서 기능성과 미관을 동시에 확보하고 있었어요. 유럽에도 아름다운 다리들이 많지만 대부분 수백 년 전에 건설된 역사적인 구조물들입니다. 반면 한국의 다리들은 현대적인 기술과 디자인을 접목해서 실용성과 아름다움을 모두 갖추고 있었어요. 17살 클라라 세들라체크가 스마트폰으로 연신 사진을 찍으며 감탄했어요. 프라하의 카를 다리도 유명하지만 이런 현대적인 아름다움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시내 도로로 들어서면서 학생들이 주목한 또 다른 점은 횡단보도와 신호등 시스템이었어요. 보행자 신호가 정확한 시간에 맞춰 작동하고 모든 사람이 신호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새벽 시간대에 차량이 없는 상황에서도 시민들이 신호등을 기다리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체코에서는 신호등이 고장 나는 경우가 종종 있고 시민들도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행동하는 편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신호등 시스템 자체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고 시민들의 준법 의식도 높았어요. 가로등과 도로 표지판도 인상적이었습니다. LED 조명으로 교체되어 있어서 밤에도 도로가 환하게 밝혀져 있었고 모든 표지판이 다국어로 표기되어 있어서 외국인도 쉽게 길을 찾을 수 있었어요. 특히 지하철역 입구나 버스 정류장 주변의 안내시설들이 체계적으로 갖춰져 있는 점이 놀라웠습니다. 각종 편의 시설의 위치를 정확히 안내하는 지도와 실시간 교통정보를 제공하는 디스플레이가 곳곳에 설치되어 있었어요. 호텔에 도착하기 직전 학생들은 한국도로 인프라의 마지막 놀라움을 경험했습니다. 주차시설이 매우 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기계식 주차장과 지하 주차장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주차요금 시스템도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유럽 도심에서는 주차 공간 부족이 심각한 문제입니다. 특히 프라하 같은 역사 도시에서는 좁은 골목길 때문에 주차가 더욱 어려워요. 하지만 한국은 한정된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는 기술력이 뛰어났습니다. 호텔에 도착한 후 학생들과 짧은 대화를 나눴는데 모든 학생이 한국의 도로 인프라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단순히 도로가 깨끗하다는 차원을 넘어서 전체적인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설계되고 관리되고 있다는 점에 놀라워했습니다. 카타리나는 한국의 도로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라 국가 경쟁력의 일부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이런 인프라가 뒷받침되어야 경제 발전과 사회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었죠. 이것이 바로 체코 상류층 소녀들이 공항에서 도심까지 가는 길에서 받은 두 번째 큰 충격이었습니다. 화려한 건물이나 첨단 기술보다도 사회 전체의 기반이 되는 인프라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은 순간이었어요. 둘째 날 오전 9시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은 서울 외곽에 위치한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이 학교는 국제계열과 미디어 콘텐츠 분야로 유명한 특성화 고등학교로 한국의 젊은 세대가 어떤 교육을 받고 있는지 직접 관찰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어요.
학교에 도착한 순간부터 체코 학생들의 표정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교문을 지나면서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학교 건물의 현대적인 디자인이었어요. 전통적인 유럽 학교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이었습니다. 유리와 콘크리트를 조화롭게 결합한 외관의 곳곳에 디지털 사이니지가 설치되어 있어서 마치 IT 기업 본사 같은 느낌을 주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교실 안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국제관계론 시간이었어요. 한국 학생 25명이 참여하는 토론식 수업이었는데 체코 학생들은 수업이 시작되자마자 완전히 압도당했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각자 태블릿 PC를 가지고 있었고 선생님이 제시하는 주제에 대해 실시간으로 자료를 검색하며 의견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수업 주제는 최근 국제 정세였는데 학생들이 인용하는 자료의 수준이 상당했습니다. 17살 김민준이라는 학생이 발표한 내용을 들으며 체코 학생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그는 최근 일주일간의 국제 뉴스를 종합 분석해서 동아시아 경제블록의 미래를 예측하는 프레젠테이션을 했는데 그 내용의 깊이와 논리적 구조가 대학교 세미나 수준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것은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날카로운 질문들이 쏟아졌어요. 통계 자료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부터 시작해서 논리적 허점을 지적하는 의견까지 모든 학생이 적극적으로 토론에 참여했습니다. 체르니 리체움에서 동행한 마르틴 코바르 선생님이 제게 조용히 속삭였어요. 한국 청소년들의 정보 처리 속도가 유럽 평균보다 훨씬 빠르다는 것을 실감한다고 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체코 학생들이라면 이런 수준의 토론을 진행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평가였어요. 두 번째로 참관한 수업은 미디어 콘텐츠 제작 시간이었습니다. 학생들이 팀을 이뤄서 단편 영상을 제작하는 과정이었는데 여기서 체코 학생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들이 사용하는 장비와 소프트웨어가 전문가 수준이었습니다. 4K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드론 촬영 장비, 고성능 편집 컴퓨터까지 모든 것이 최신형이었어요.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이런 장비들을 자유자재로 다루는 모습이었습니다. 18살 박지은이라는 학생은 스마트폰 하나만으로 전문가 수준의 영상을 편집하고 있었어요. 그녀가 사용하는 모바일 앱들과 편집 기법들은 체코 학생들이 본 적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체르니 리체움의 카타리나가 제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이런 수준의 미디어 교육을 받으려면 대학교에 진학해야 하는데 한국에서는 고등학생들이 이미 이런 기술을 습득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세 번째 수업은 영어 토론 시간이었는데 여기서 체코 학생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어요. 한국 학생들의 영어 실력이 상상 이상이었기 때문입니다. 수업 주제는 인공지능의 윤리적 문제였는데 한국 학생들이 영어로 진행하는 토론의 수준이 놀라웠어요. 단순히 언어 실력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복잡한 철학적 개념들을 영어로 자유롭게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17살 이서준이라는 학생은 칸트의 정엄명령과 공리주의 관점에서 AI 윤리를 분석하는 발표를 했는데 그 내용을 모두 영어로 진행했어요. 체코 학생들은 자신들도 영어를 잘한다고 자부했었는데 한국 학생들의 수준을 보고 크게 당황했습니다. 더욱 인상 깊었던 점은 한국 학생들의 학습 태도였어요. 모든 학생이 적극적이고 경쟁적이었습니다. 발표할 기회를 얻기 위해 손을 번쩍 들고 다른 학생의 의견에 대해서도 활발하게 반박하며 토론했어요. 체코에서는 일반적으로 학생들이 조용하고 수동적인 편입니다. 선생님이 질문해도 대답하는 학생이 많지 않고 토론보다는 강의식 수업이 주를 이뤄요.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점심시간에 한국 학생들과 자유로운 대화 시간을 가졌는데 여기서 체코 학생들은 또 다른 놀라움을 경험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관심사가 매우 광범위했기 때문입니다. 한국 학생들은 K-팝이나 게임뿐만 아니라 국제정치, 경제, 과학기술, 철학까지 다양한 분야에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미래에 대한 계획이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AI 스타트업을 창업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고 다른 학생은 국제기구에서 일하고 싶다는 꿈을 가지고 있었어요. 체르니 리체움의 엘리자베타가 제게 속삭였어요. 한국 학생들이 미래에 대해 이야기할 때 막연한 꿈이 아니라 구체적인 로드맵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라고 했습니다.
오후에는 학생회 활동을 참관했어요. 한국 학교의 학생회가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싶어 했기 때문입니다. 학생회실에서 열린 회의를 참관했는데 체코 학생들은 한국 학생들의 조직력과 추진력에 놀랐어요. 학교 축제 준비를 논의하는 회의였는데 모든 과정이 체계적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각 학년별 대표들이 구체적인 계획안을 발표하고 예산을 분석하며 일정을 조율하는 모습이 마치 회사 회의 같았어요. 특히 디지털 도구들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의견을 취합하고 결정하는 과정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체코에서는 학생회 활동이 대부분 형식적인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한국의 학생회는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었고 학생들 스스로 많은 것을 결정하고 추진하고 있었어요. 하루 종일 한국 학교를 참관한 후 체코 학생들의 반응은 복합적이었습니다. 감탄과 동시에 약간의 압박감도 느끼는 것 같았어요. 저녁 식사 시간에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보니 모든 학생이 한국 청소년들의 수준에 크게 놀랐다고 했어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지식의 깊이와 사고의 속도에서 차이를 느꼈다는 것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한국 학생들을 보면서 젊은 세대가 나라의 속도를 끌어올린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교육 시스템과 사회 분위기가 학생들로 하여금 끊임없이 발전하고 도전하도록 만든다는 것이었죠. 마리아는 한국 학생들의 경쟁 의식이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유럽에서는 과도한 경쟁을 부정적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한국에서는 경쟁이 개인과 사회 전체의 발전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체르니 리체움에서 동행한 선생님들도 비슷한 반응을 보였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이 학생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끌어내는 구조라는 평가였습니다. 이날의 경험은 체코 학생들에게 가장 강렬한 인상을 남겼어요. 화려한 도시나 첨단 기술보다도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젊은 세대의 역량을 직접 목격한 것이 더 큰 충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체코 상류층 소녀들이 한국 학교를 방문하면서 실감한 세대 차이의 실체였어요. 그들은 이날 이후로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셋째 날,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은 서울의 세 지역을 집중적으로 탐방했습니다. 홍대, 여의도, 강남이었어요. 각각 문화, 금융, 비즈니스의 중심지로 불리는 이곳들에서 학생들은 한국 사회의 또 다른 면모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목적지는 홍익대학교 주변 홍대였어요. 오전 10시경 지하철 2호선 홍익대 입구역에서 내린 순간부터 학생들은 색다른 에너지를 감지했습니다. 거리 곳곳에서 젊은이들이 무언가를 만들고 있었어요.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거리 곳곳의 소규모 창작 공간들이었습니다. 지하 한 층짜리 작은 스튜디오에서 젊은 뮤지션들이 음악을 녹음하고 있었고 골목 안 작은 사무실에서는 웹툰 작가들이 작업에 몰두하고 있었어요. 이런 공간들이 수십 개씩 밀집해 있었습니다. 체코 학생들이 놀란 것은 이런 창작 활동의 규모와 체계성이었어요. 단순한 취미 활동이 아니라 실제 비즈니스로 연결되는 구조였습니다. 한 웹툰 작가는 자신의 작품을 웹 플랫폼에 연재하면서 동시에 굿즈를 제작해 판매하고 있었어요. 18살 테레사가 제게 속삭였어요. 프라하에서도 젊은 예술가들이 활동하지만 대부분 정부 지원에 의존하거나 부모의 경제적 도움을 받는 경우가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홍대의 젊은이들은 스스로 수익을 창출하면서 창작 활동을 지속하고 있었어요. 홍대 걷고 싶은 거리에서 학생들은 더욱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길거리 공연을 하는 젊은이들이 있었는데 이들이 단순히 용돈벌이를 위해 공연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각자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면서 팬층을 구축하고 공연 영상을 콘텐츠로 제작해 온라인에서 수익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한 대학생 댄스팀을 관찰해보니 이들의 활동이 매우 전략적이었어요. SNS를 통해 공연 일정을 홍보하고 관객들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며 공연 후에는 하이라이트 영상을 편집해서 여러 플랫폼에 업로드했습니다. 모든 과정이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처럼 체계적으로 운영되고 있었어요. 카타리나가 감탄했어요. 유럽에서는 예술과 비즈니스를 분리해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에서는 창작 활동 자체가 경제적 가치 창출로 직결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홍대의 카페들도 인상적이었어요.
작은 카페 하나하나가 독특한 콘셉트와 브랜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카페는 직접 로스팅한 원두를 판매하고 다른 카페는 핸드메이드 디저트로 유명했어요. 사장들 대부분이 20, 30대의 젊은 창업가들이었습니다. 특히 놀라웠던 것은 이런 소규모 매장들의 디지털화 수준이었어요. 주문부터 결제까지 모든 과정이 앱으로 이루어졌고 재고 관리와 고객 관리도 디지털 시스템으로 운영되고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작은 카페나 상점에서 아직도 현금 결제가 주를 이루고 디지털 시스템 도입이 더딘 편이에요. 하지만 홍대의 소규모 매장들은 대기업 매장 못지않은 디지털 인프라를 갖추고 있었어요. 두 번째 목적지는 여의도였습니다. 지하철을 타고 이동하는 동안 학생들은 한국의 대중교통 시스템에 다시 한번 놀랐어요. 홍대에서 여의도까지 정확히 23분이 걸렸는데 예정된 시간과 정확히 일치했습니다. 여의도에 도착한 학생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고층 빌딩들 사이로 보이는 수많은 스타트업 간판들이었어요. 핀테크, 바이오, AI 관련 회사들의 사무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IFC몰을 둘러보면서 학생들은 한국 금융업계의 혁신 속도를 체감했어요. 은행 지점들이 모두 디지털화되어 있었고 모바일 뱅킹 서비스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체코에서는 아직도 은행 업무를 위해 창구에 가야 하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이었어요. 여의도 공원을 산책하며 학생들은 한국 직장인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관찰했습니다. 점심시간에 공원에서 휴식을 취하는 직장인들의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많은 사람이 스마트폰으로 온라인 강의를 듣거나 업무 관련 자료를 읽고 있었습니다. 엘리자베타가 제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점심시간을 순수한 휴식 시간으로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한국 사람들은 짧은 시간도 자기 개발에 활용하고 있다는 점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세 번째 목적지인 강남에서 학생들은 또 다른 충격을 받았어요. 강남역 주변의 상권을 둘러보면서 한국 경제의 역동성을 직접 체험했습니다.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편의점의 운영 시스템이었어요. CU나 GS25 같은 편의점들이 완전히 자동화되어 있었습니다. 무인 계산대부터 재고 관리까지 모든 과정이 디지털로 이루어졌어요. 학생들이 직접 편의점에서 간단한 쇼핑을 해봤는데 그 과정에서 한국의 소매업 혁신을 체감했습니다. QR코드 스캔 한 번으로 결제가 끝나고 포인트 적립과 할인 혜택까지 자동으로 적용되었어요. 체르니 리체움의 마르틴 선생님이 제게 말했어요. 유럽에서는 대형마트에서도 이런 수준의 자동화를 보기 어려운데 한국에서는 작은 편의점까지 효율화가 완벽하게 이루어져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강남의 스타벅스에서 휴식을 취하며 학생들은 한국 젊은이들의 창업 문화를 더 자세히 관찰했어요. 근처 테이블에 앉은 대학생들이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고 있었고 다른 테이블에서는 앱 개발에 대해 토론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에서도 소규모 비즈니스 미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투자자와 창업자가 만나 아이디어를 논의하고 파트너십을 모색하는 모습들이 자연스럽게 펼쳐졌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놀란 부분은 이런 창업 활동의 접근성이었어요. 대학생이나 심지어 고등학생도 쉽게 창업에 도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었습니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부터 민간 투자까지 다양한 지원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어요. 강남역 지하상가를 둘러보며 학생들은 한국 상업 문화의 또 다른 면을 발견했습니다. 작은 매장들이 각자 특화된 상품과 서비스로 경쟁하고 있었어요. 액세서리 전문점, 핸드폰 케이스 전문점, 캐릭터 굿즈 전문점 등이 세분화되어 있었습니다. 이런 세분화가 가능한 이유는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이었어요. 각 매장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판매 전략을 구사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 학생들과 하루 일정을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어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언급한 것은 한국이 단순한 소비 문화가 아니라 생산 문화라는 점이었습니다. 카타리나는 한국의 젊은 세대가 직접 창업하고 기획하며 콘텐츠를 생산하는 구조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어요. 유럽에서는 기존 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일반적인 진로인데 한국에서는 스스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려는 시도가 활발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마리아는 한국의 디지털 전환 속도에 놀랐다고 했어요. 작은 규모의 업장까지 완벽하게 효율화되어 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고 합니다.
체코에서는 중소기업의 디지털 전환이 더딘 편인데 한국은 규모와 상관없이 모든 비즈니스가 최신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있었어요. 안나는 한국 사회 전체가 혁신과 변화에 열려 있다는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아이디어나 비즈니스 모델이 빠르게 수용되고 확산되는 문화가 인상적이었다고 평가했어요. 하루 종일 서울 세 지역을 둘러본 체코 학생들은 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또 한 번 변화했습니다. 화려한 외관에 현혹되지 않고 그 속에 숨어있는 생산적이고 창조적인 문화를 발견한 것이었어요. 이날의 경험은 학생들에게 경제와 문화가 어떻게 결합될 수 있는지를 보여준 살아있는 교육이었습니다.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미래 사회의 모습을 미리 체험하는 기회였다고 할 수 있어요. 셋째 날 밤 11시 명동에 위치한 롯데호텔 20층 라운지에서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적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단순한 여행 일기를 작성하는 것으로 보였는데 자세히 살펴보니 완전히 다른 내용이었습니다. 학생들은 각자의 노트북과 스마트폰을 꺼내 한국에서 경험한 모든 것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순한 관광 후기가 아니라 자신들의 일상을 한국식으로 바꾸겠다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카타리나가 가장 먼저 시작했어요. 그녀는 스마트폰의 메모 앱에 아침 6시 기상이라고 적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보통 8시에 일어나던 그녀가 갑자기 이른 기상을 결심한 이유를 물어보니 한국 학생들의 하루 일정을 보고 감명받았다고 했어요.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에서 만난 학생들은 모두 아침 일찍 일어나서 체계적으로 하루를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일찍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을 활용해서 독서나 온라인 강의, 수강, 운동 등 자기 개발에 투자하고 있었어요. 카타리나는 자신도 이런 루틴을 따라 해보고 싶다고 결심했습니다. 아침 6시에 일어나서 1시간은 책을 읽고 7시부터는 온라인으로 한국어를 공부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동참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타는 이동 동선 관리에 집중했습니다. 한국에서 지하철을 타면서 모든 사람이 효율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 깊은 인상을 받았거든요. 그녀는 프라하에서의 통학 경로를 다시 분석해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을 찾아보겠다고 했어요. 단순히 빠른 길을 찾는 것이 아니라 이동 시간을 활용해서 팟캐스트를 듣거나 언어 학습 앱을 사용하겠다는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마리아는 공부 방법 자체를 바꾸기로 했어요. 한국 학생들의 토론 수업을 참관하면서 자신의 학습 방식이 수동적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앞으로 모든 과목에서 능동적으로 질문하고 스스로 추가 자료를 찾아서 공부하겠다고 결심했어요. 특히 매주 한 번씩은 자신이 관심 있는 주제에 대해 발표 자료를 만들어서 친구들에게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다는 구체적인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안나는 디지털 활용에 초점을 맞췄어요. 한국에서 모든 일상이 디지털로 연결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자신도 디지털 도구들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그녀는 일정 관리부터 시작해서 학습, 건강관리, 인간관계까지 모든 영역에서 앱과 디지털 서비스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특히 한국에서 본 것처럼 실시간으로 자신의 성과를 측정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테레사는 창업에 관심을 보였어요. 홍대에서 본 젊은 창작자들의 모습에 영감을 받아서 자신도 작은 비즈니스를 시작해보고 싶다고 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특기인 그래픽 디자인을 활용해서 온라인으로 로고 디자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을 구상했어요. 한국에서 본 것처럼 SNS 마케팅과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해서 고객을 유치하고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구체적인 사업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시작된 이야기였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학생들의 표정이 진지해졌어요. 각자가 세운 계획들이 점점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발전했습니다. 클라라는 시간 관리에 집중했어요. 한국에서 모든 일이 정확한 시간에 맞춰 진행되는 모습에 감명받았기 때문입니다. 지하철도 정시에 도착하고 수업도 정확히 시작되며 약속도 시간에 맞춰 이뤄지는 문화가 인상적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하루 일정을 15분 단위로 세분화해서 관리하기로 했습니다.
프라하에서는 대략적인 시간 개념으로 생활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일정을 정확히 계획하고 실행하겠다는 결심을 세웠어요. 가장 놀라운 것은 학생들이 개별적인 변화뿐만 아니라 집단적인 변화도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카타리나의 제안으로 귀국 후에 정기적인 스터디 그룹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스터디 그룹은 단순한 공부 모임이 아니라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하고 서로의 진전 상황을 공유하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로 했어요. 매주 한 번씩 만나서 각자의 목표 달성 정도를 점검하고 서로 피드백을 주고받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학생들의 변화 의지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그들은 부모님들에게도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전달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특히 디지털 활용이나 효율적인 일정 관리 방법들을 가족들과 공유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어요. 마리아는 어머니께 한국의 모바일 뱅킹 서비스에 대해 설명드리고 싶다고 했습니다. 체코에서도 모바일 뱅킹이 도입되고 있지만 아직 활용도가 낮은 편인데 한국처럼 일상생활 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안하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밤이 깊어갈수록 학생들의 토론은 더욱 열정적으로 변했습니다. 각자가 세운 개별 계획들을 종합해보니 하나의 공통된 철학이 드러났어요. 그것은 바로 한국이 나라 전체가 계획 마이너스 실행 마이너스 피드백 구조로 움직인다는 인식이었습니다. 개인부터 기업, 정부까지 모든 단위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체계적으로 실행한 뒤 결과를 분석해서 다음 단계로 발전시키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다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은 자신들도 이런 시스템적 사고를 일상에 적용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겉모습을 따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숨어있는 효율성과 체계성의 원리를 이해하고 활용하겠다는 의지를 보였어요. 엘리자베타는 한국 사회의 속도감에 대해서도 언급했어요. 모든 것이 빠르게 변화하고 발전하는 한국 사회의 역동성을 자신들도 체득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수용하며 새로운 기회를 놓치지 않는 자세를 배우고 싶다는 것이었어요. 자정이 가까워져서야 학생들의 토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각자가 세운 계획들을 스마트폰에 저장하고 서로의 연락처를 교환하며 귀국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통하기로 약속했어요.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학생들의 변화에 대한 진정성이었습니다. 단순한 호기심이나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진정으로 자신들의 삶을 개선하고 싶다는 의지가 느껴졌어요. 체르니 리체움에서 동행한 마르틴 선생님도 학생들의 변화된 모습에 놀라워했습니다. 평소 수동적이던 학생들이 갑자기 능동적으로 변하고 자신들의 미래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평가했어요. 이날 밤 호텔 라운지에서 벌어진 일은 단순한 여행의 추억이 아니었습니다. 체코 상류층 젊은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과 감명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인생 철학을 새롭게 정립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어요. 한국의 체계성, 효율성, 그리고 끊임없는 발전 의지를 직접 경험한 그들이 이제 그것을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겠다고 결심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한국 방문 사흘 만에 이들에게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였어요. 사흘간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을 관찰하면서 저는 한 가지 명확한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의 본질은 화려한 도시나 첨단 기술 때문이 아니었어요. 그들이 진정으로 매력을 느낀 것은 한국 사회 전체에 스며든 국가적 정교함이었습니다. 이 결론에 이르기까지 저는 학생들의 모든 반응을 세심하게 분석했어요. 처음 인천공항에서 보인 놀라움부터 시작해서 호텔에서의 마지막 토론까지 그들의 감탄사와 질문들을 모두 기록했습니다. 흥미롭게도 학생들이 가장 큰 인상을 받은 것들은 한국관광청이나 정부가 홍보하는 화려한 콘텐츠들이 아니었어요. BTS나 K-드라마, 최신 스마트폰이나 자동차가 아니라 훨씬 더 기본적이고 근본적인 것들이었습니다. 첫째는 기반 시설의 정확성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먼저 주목한 것은 모든 인프라가 예측 가능하게 작동한다는 점이었어요. 지하철은 정확히 예정된 시간에 도착했고 에스컬레이터는 고장 없이 움직였으며 신호등은 정해진 주기대로 바뀌었습니다. 유럽에서는 이런 기본적인 인프라도 때때로 예측 불가능합니다. 파리의 지하철은 파업으로 자주 멈추고 런던의 버스는 교통체증 때문에 시간표가 무의미한 경우가 많아요. 프라하의 트램도 겨울철에는 고장이 잦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모든 시스템이 시계처럼 정확하게 돌아갔습니다. 학생들은 이런 신뢰성에서 국가의 기본기를 읽어냈어요. 화려한 외관보다는 작동의 확실성이 더 인상적이었던 것입니다. 특히 도로 인프라의 완성도는 학생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어요. 포트홀 하나 없는 매끄러운 아스팔트, 선명한 차선 표시, 체계적인 교통관리 시스템은 단순한 편의성을 넘어 국가 운영 철학의 차이를 보여줬습니다. 체코를 포함한 많은 유럽 국가에서는 도로 보수가 항상 예산 부족에 시달립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중요한 곳부터 고치다 보니 전체적인 완성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한국은 모든 도로를 균등하게 높은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둘째는 시민들의 규범 준수였습니다. 학생들이 계속해서 놀라워한 부분은 한국 시민들의 자발적인 질서 의식이었어요. 강제나 감시 없이도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에서 줄을 서고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며 에스컬레이터에서 한쪽으로 서는 모습들이 그들에게는 경이로워 보였어요. 유럽의 개인주의 문화에서는 규칙보다 개인의 판단을 우선시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황에 따라 융통성을 발휘하는 것이 미덕으로 여겨지기도 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개인의 편의보다 전체의 효율을 우선시하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습니다. 이런 문화적 차이는 단순한 예의나 매너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사회 전체의 운영 효율성과 직결되는 문제였습니다. 모든 시민이 예측 가능한 행동을 할 때 시스템 전체가 최적화될 수 있다는 것을 한국 사회가 보여주고 있었어요. 학생들은 이런 질서가 억압적이지 않다는 점에도 주목했습니다. 강요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 선택의 결과라는 것을 직관적으로 이해했어요. 모든 사람이 규칙을 지킬 때 결국 자신에게도 이익이 된다는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어 있었습니다. 셋째는 신속한 의사결정 구조였습니다. 학생들이 한국 학교를 방문했을 때 가장 놀란 부분 중 하나가 의사결정의 속도였어요. 학생의 회의에서 안건이 제시되고 토론을 거쳐 결론에 이르는 과정이 매우 신속했습니다. 불필요한 절차나 형식적인 단계 없이 핵심 사안에 집중해서 빠르게 결정을 내렸어요. 유럽의 의사결정 문화는 신중함을 중시합니다. 충분한 토론과 검토를 거쳐야 하고 모든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고 여겨져요. 이런 과정은 안정적이지만 때로는 기회를 놓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한국에서는 달랐어요.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빠른 판단을 내리고 실행 과정에서 수정 보완하는 방식이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완벽한 계획을 기다리기보다는 실행하면서 개선해 나가는 문화가 자리 잡혀 있었어요. 이런 차이는 기업이나 정부뿐만 아니라 개인 차원에서도 나타났습니다. 한국 학생들은 진로 결정이나 학습 방향 설정에서도 빠른 판단력을 보였어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한 후 신속하게 결정을 내리고 실행에 옮기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넷째는 젊은 세대의 교육 효율성이었습니다. 학생들이 가장 큰 충격을 받은 부분은 바로 한국 청소년들의 학습 능력과 태도였어요. 같은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정보 처리 속도, 사고의 깊이, 표현 능력에서 현격한 차이를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히 개인적 능력의 차이는 아니었어요. 교육 시스템 전체가 효율적으로 설계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토론 중심의 수업, 디지털 도구의 적극적 활용, 실무 중심의 교육 과정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었어요. 유럽의 전통적인 교육 방식은 깊이 있는 사고와 비판적 분석을 중시합니다. 이런 교육의 장점도 분명히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현대 사회에 대한 적응력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한국의 교육 시스템은 전통적 학문과 실용적 기술을 균형 있게 조합하고 있었습니다. 철학적 사고력도 기르면서 동시에 디지털 기술과 창업 마인드도 함양하는 통합적 접근법이 인상적이었어요. 이 네 가지 요소들은 서로 독립적인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정확한 인프라가 시민들의 규범 준수를 뒷받침하고 신속한 의사결정이 효율적인 교육을 가능하게 만들며 잘 교육받은 젊은 세대가 다시 사회 전체의 발전을 이끌어가는 선순환 구조였어요.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은 바로 이런 시스템적 완성도의 매력을 느꼈던 것입니다. 개별적인 화려함보다는 전체적인 조화와 효율성에서 미래 사회의 모습을 읽어냈어요.
더욱 중요한 것은 이런 특징들이 유럽 중산층 부모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요소들이라는 점입니다. 경제적 여유가 있는 유럽 가정들도 자녀들에게 제공하고 싶어 하지만 쉽게 얻을 수 없는 것들이에요. 안전하고 예측 가능한 사회 시스템, 높은 시민의식, 빠른 사회적 대응력, 그리고 미래 지향적 교육은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사회 전체의 오랜 노력과 합의를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는 자산이에요. 한국은 지난 수십 년간 이런 사회적 자본을 축적해왔고 그 결과가 지금 젊은 세대에게 고스란히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은 바로 이런 축적된 사회적 역량을 목격했던 것이에요. 이들이 호텔에서 한국식 루틴을 따라 하겠다고 선언한 것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의 생활 방식을 모방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효율성과 체계성의 원리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하고 싶었던 것이죠. 저는 이번 취재를 통해서 한국이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과정에서 축적한 진짜 자산이 무엇인지를 새롭게 깨달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기술이나 웅장한 건물이 아니라 사회 전체를 하나의 정교한 시스템으로 만들어가는 집단적 역량이었어요. 체코 상류층 젊은이들이 하루 만에 한국화를 외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미래 사회가 나아갈 방향을 한국에서 미리 체험한 것이었어요. 10월 19일 오후 1시 인천국제공항에서 프라하로 향하는 대한항공 KE938편이 이륙했습니다. 사흘간의 짧지만 강렬했던 한국 방문을 마친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의 얼굴에는 여전히 흥분과 감동이 남아 있었어요. 비행기가 고도를 올려 한국 땅이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바라보며 학생들은 각자 다른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떤 학생은 아쉬워하며 창밖을 계속 바라봤고 다른 학생들은 스마트폰에 저장된 사진들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이륙 후 1시간이 지나 기내 서비스가 시작될 무렵 저는 학생회장 카타리나 노바코바와 마지막 인터뷰를 진행했습니다. 사흘 동안 가장 적극적으로 모든 일정에 참여했던 그녀에게 전체적인 소감을 물어보고 싶었어요. 카타리나는 잠시 생각에 잠겨 있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녀가 한국에서 가장 인상적인 점이 무엇이었는지 묻는 제 질문에 대한 답이었어요. 한국은 첨단 국가가 아니라 준비된 국가였다는 것이 그녀의 결론이었습니다. 우리 세대가 배워야 할 태도가 있었다고 했어요. 이 한 문장이 사흘간의 여행 전체를 완벽하게 요약하고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한국에서 받은 충격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었어요. 카타리나는 자신의 생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처음 한국에 오기 전에는 화려한 케이팝이나 최신 기술, 멋진 건물들을 기대했다고 해요. 실제로 그런 것들도 인상적이었지만 정작 마음을 움직인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모든 사람이 자신의 역할을 정확히 알고 있으며 모든 시스템이 예측 가능하게 작동하는 사회의 모습이 가장 큰 감동이었다고 했어요. 이런 사회적 완성도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깨달았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하나둘씩 대화에 참여하기 시작했어요. 엘리자베타는 한국 사회의 학습 능력에 깊은 인상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새로운 기술이나 제도가 도입되면 사회 전체가 빠르게 적응하고 활용하는 모습이 놀라웠다는 것이에요. 마리아는 한국인들의 미래 지향적 사고에 주목했습니다. 현재에 안주하지 않고 항상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자세가 개인부터 국가 차원까지 일관되게 나타나고 있다고 평가했어요. 안나는 한국의 집단적 효율성에 감탄했습니다. 개인의 자유와 사회의 효율성이 상충하지 않고 조화를 이루는 모습을 보면서 진정한 선진 사회의 모습을 엿볼 수 있었다고 했어요. 테레사는 한국 젊은 세대의 도전 정신에 자극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는 문화가 사회 전체의 역동성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실감했다는 것이었어요. 학생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이들이 단순히 한국을 관광한 것이 아니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미래 사회의 모습을 미리 체험한 것이었어요. 비행기가 중국 상공을 지날 무렵 학생들은 자발적으로 한국에서 배운 교훈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각자가 노트에 적어둔 내용들을 서로 공유하면서 공통된 결론을 도출해 나갔습니다. 첫 번째 교훈은 시스템의 중요성이었어요.
개인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회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야 진정한 발전이 가능하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속적 학습의 필요성이었습니다. 한국 사회 전체가 끊임없이 배우고 적응하는 모습을 보면서 변화하는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평생 학습이 필수라는 점을 실감했어요. 세 번째는 집단과 개인의 균형이었어요. 개인주의가 발달한 유럽 문화에서 자란 이들에게 한국의 집단 문화는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점차 그 효율성과 장점을 이해하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네 번째는 미래 준비의 중요성이었습니다. 한국 사회가 현재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다음 단계를 준비하는 모습에서 지속적 발전의 비밀을 발견했다고 평가했어요. 체르니 리체움에서 동행한 선생님들도 학생들의 변화에 놀라워했습니다. 마르틴 선생님은 평소 소극적이던 학생들이 갑자기 적극적으로 변한 모습이 인상적이라고 했어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교육적 전환점이 되었다는 평가였습니다. 한나 선생님은 학생들이 세운 구체적인 계획들에 주목했어요. 막연한 감상이 아니라 실천 가능한 목표를 설정한 것이 놀랍다고 했습니다. 귀국 후에도 이런 의지가 지속될 수 있도록 학교 차원에서 지원하겠다는 약속도 했어요. 시베리아 상공을 지날 무렵 학생들은 한국 방문의 의미를 한 번 더 되돌아봤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문화체험 정도로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인생관을 바꾸는 경험이었다고 평가했어요. 카타리나는 이번 여행을 통해 진정한 글로벌 시민이 되는 것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했습니다. 단순히 다른 나라를 방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의 장점을 배워서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것이 진짜 국제적 경험이라는 것이었어요. 엘리자베타는 한국에서 본 효율성과 체계성을 체코 사회에도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개인 차원에서 시작해서 점차 주변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모스크바 상공을 지나면서 학생들은 마지막으로 한국에 대한 감사 인사를 정리했습니다. 자신들을 따뜻하게 맞아준 한국 사람들에 대한 고마움과 함께 소중한 배움의 기회를 제공해준 것에 대한 감사를 표현했어요. 특히 한국 디지털 미디어 고등학교 학생들과의 만남이 가장 인상 깊었다고 했습니다. 같은 나이대의 친구들이 보여준 열정과 역량이 자신들에게 큰 자극이 되었다는 것이었어요. 프라하 공항이 가까워질 무렵 저는 학생들에게 마지막 질문을 했습니다. 앞으로 한국과 어떤 관계를 유지하고 싶은지 물어봤어요. 모든 학생이 공통적으로 한국어를 배우고 싶다고 했습니다. 단순한 언어 학습을 넘어서 한국 문화와 사회를 더 깊이 이해하고 싶다는 의지였어요. 일부 학생들은 대학 진학 후 한국으로 교환학생을 오고 싶다는 계획까지 세웠습니다. 카타리나는 한국의 스타트업 생태계에 특별한 관심을 보였어요. 체코에서도 창업을 준비하면서 한국의 경험을 벤치마킹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가능하다면 한국 기업과의 협력 기회도 모색해보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어요. 마리아는 교육 분야에 관심이 많다고 했습니다. 한국의 교육 시스템을 더 자세히 연구해서 체코 교육 개선에 기여하고 싶다는 꿈을 갖고 있었어요. 프라하 공항에 착륙하기 30분 전 학생들은 이번 여행을 한 문장으로 요약해 보기로 했습니다. 각자가 생각하는 한국 방문의 핵심을 담은 문장이었어요. 카타리나의 준비된 국가라는 표현이 가장 인상적이었지만 다른 학생들의 표현도 의미 깊었습니다. 한국은 미래를 사는 나라, 한국은 배움의 나라, 한국은 가능성의 나라 등 다양한 관점에서 한국을 정의했어요. 하지만 모든 표현에 공통적으로 담긴 것은 존경과 감탄이었습니다. 이들이 한국에서 받은 감동이 얼마나 깊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였어요. 비행기가 프라하 공항에 착륙한 후 학생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현실이 아쉬웠지만 동시에 한국에서 배운 것들을 실제로 적용해 볼 기회가 생겼다는 기대감도 있었어요. 공항에서 헤어지면서 모든 학생이 다짐을 새롭게 했습니다. 한국에서 받은 감동을 일회성 감정으로 끝내지 않고 자신들의 삶을 변화시키는 계기로 만들겠다는 의지였어요. 체르니 리체움의 한국 방문은 이렇게 마무리되었습니다. 단순한 수학여행이 아니라 인생의 전환점이 된 여행이었어요. 이들이 돌아간 후 얼마나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지, 그리고 이들의 경험이 체코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궁금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한국이 이들의 마음속에 지울 수 없는 인상을 남겼다는 점이에요. 히트 상품이나 드라마 때문이 아니라 한국 사회의 구조적 강점이 유럽 상류층 10대에게도 가시적으로 보였다는 것. 이것이 그들이 도착 하루 만에 한국화를 외친 진짜 이유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가 배우고 싶어하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체르니 리체움 학생들의 이야기가 그것을 증명하고 있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려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